네, 6강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벌써 6강입니다. 6강은 북한의 공산화와 고당 조만식의 투쟁입니다. 이 시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하고 북한이 낙후되고 김일성 체제의 김가의 이 신정 체제와 같은 체제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암흑이고 대한민국 빛이다라는 관점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흑의 땅이라고 하는 북한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위대한 위인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이고 그 정신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이 대한민국 내 이남 지역에서의 정치적 투쟁과 서로 간의 반목과 갈등을 우리나라 현대사학자들은 많이 다루지만, 그래서 민주화가 처음부터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그거는 당시의 시대상을 몰라서 그런 거고, 정말로 이 개인의 자유가 소멸된 곳은 남한이 아니라 북한이다라는 것을 북한의 공산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많은 사료가 필요한데, 이 제가 참고한 것은 4개고요. 모스크바와 김일성, 이건 일본 학자가 쓴 거고, 그 다음에 평양의 소련 군정, 그 다음에 북한 교회사, 그 다음에 고만식 선생의 이 전기를 참고를 했습니다. 이 북한의 역사는 북한의 이 어그러진 출발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진을 대조적으로 보면은 다 결론이 나옵니다. 왜 북한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하고자 저는 2개의 사진을 대조적으로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죠. 그죠? 김일성을 검색을 하면 바로 나오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평양 시민들한테 김일성이 처음으로 이제 드러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때 가짜 논란이 많았죠. 김일성은 가짜 인물이다, 뭐 이런 어떤 시비에 관해서는 오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때 처음에 얼굴을 드러냈고 뒤에 이제 레베데프 소장을 비롯한 소련의 장교들이 착 보좌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북한의 공산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사진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진짜 이 사진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분의 뒤에 서 있는 분입니다. 조만식 선생님이 서 계시죠. 같은 날 같은 장소입니다. 계시는데, 이게 아주 상징적으로 평양의 소련 군정을 나타내는 사진입니다. 김일성을 꼭두가시로 내세우고 박헌영과 김일성을 스탈린이 동시에 호출을 할 때, 소련에서는 오른쪽에 앉히면 자신의 후계자라는 게 있어요. 러시아 옛날 어떤 전통에는 항상 김일성을 오른쪽에 앉혀. 박헌영이 자존심 상해요. 그러면서 북한에서는 이 조만식 선생이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신뢰하고, 이분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이분의 어떤 이 기독교적인 어떤 신념에 입각한 이 독립운동관, 그리고 이제 민족주의관, 이런 것이 거의 30년 넘게 뿌리를 내린 곳이 북한 전 지역이고 특히 평양이었기 때문에 조만식의 추종자는 북한에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북한 지역을 한해서 우리가 1945년 8월 이후에 전국을 보면은 김일성, 박헌영 둘 다 별로 북한 사람들한테 신망받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럼 정말로 북한 사람들한테 널리 존경받는 지도자는 누구냐? 이분입니다. 조만식 선생님. 그럼 당연히 소련의 전략은 뭐죠? 거의 실질적인 대통령급의 존경을 받는 조만식 선생을 처음부터 없애버리면 큰일 나니까, 민심이 동요하니까 한편에서는 뒤에 이렇게 딱 놔둬두고, 근데 앞으로는 소련의 공식적인 인가를 받은 지도자는 이 사람이야, 이런 전략을 계속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소련 이제 군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해방군이랍시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미군은 점령군이고 소련은 해방군이라는데, 소련이야말로 점령군입니다. 와가지고 일제가 갖고 있던 산업시설, 그 다음에 이 북한의 이 우라늄, 북한의 석탄 이런 거 다 가져가 버려요. 북한에. 그럼 김일성이랑 꼭두각시 세우죠. 북한의 헌법도 스탈린이 다 만들어준 겁니다. 토지개혁도 소련이 다 시킨 거고요. 이 나라에 무슨 해방적인 요소가 있죠? 도대체?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부녀자들 뭐 이렇게 성적으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당시에 조만식 선생님이 열이 받아가지고 북한 그 소련 장교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점령군이냐 해방군이냐? 북한의 공산화의 이 일대기를 봅시다. 8월 15일 해방이 됐어요. 한 달 뒤 인민정부 수립 요강이라는 걸 발표했는데, 이거는 실질적으로
소련이 북한이 어떤 나라를 만들겠다 그 아이덴티티와 방향성이 다 선포가 됐어요. 어떤 나라냐? 노동자와 농민이 주도하는 정권이다. 소비에트를 말하는 거죠, 그죠? 친일파를 척결한다. 이거 당연히 이제 공산화를 말하는 거고, 이때부터 이 여러 정당들이 탄압이 됩니다. 이 나라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일이 많았고 여러 정당이 있었고 누가 암살당하고 이런 일이 많냐 이러면서 처음부터 이 나라는 막 실패했다 그런 내러티브로 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현대사가. 근데 여기는요 아예 정당이 없어요. 정당을 못 만들어요. 여기는 아예. 기독교 사회민주당 바로 탄압당합니다. 만들자마자. 그 다음에 여러 정당들 그 조만식 선생님 만든 그런 정당도 다 탄압당해요. 왜? 오직 공산당만이 유일한 정당이니까. 정당 정치 허용 안 합니다. 공산주의는 원래. 중국에 여러 정당이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북조선 중앙행정기구, 북한 전역을 통제할 수 있는 행정기구가 만들어져요. 그럼 이 사이에 이 청년들이 반공 시위를 하죠. 이거는 뭐냐? 해주 반공 시위, 함흥 반공 시위 계속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북한에 기독교 청년들이 많았어요. 이 청년들이 보니까 공산화가 되는 거를 두고 못 보겠는 거예요. 막 반공 시위했어요. 그러면 소련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 나라는 결사의 자유가 있고 시위의 자유가 있으니까 자 시위하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관총 난사했어요. 그러니까 대거 월남을 하는 거예요. 기독인들이. 그건 조만식 선생은 왜 제가 위인이라 부르냐? 안 내려와요. 그 찾는 사람이 없어서 안 내려오냐? 아닙니다. 이승만 박사가 계속 내려오라 했어요. 부통령 하라고. 계속 거절했어요. 나는 북한의 1천만 동포와 함께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모스크바 회의가 열립니다. 여기서 시탁 통치하고 이러면서 북한이 급진적으로 공산화돼. 토지개혁하고 기독교 자유당이라는 것도 만들었는데 바로 철폐. 주동자 전원 체포. 화폐개혁. 그냥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 좌익사에 빠진 사람들은 48년 8월 15일에 이 나라가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졌고 48년 9월 9일에 북한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승만이 분단을 만든 거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미 다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토지개혁하고 군사조직 만들고 행정기구 만들고 토지개혁하고 화폐개혁하고 나라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가 정치적으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탈린 북한의 헌법을 결정해줬다. 그 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선언.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58년에는 북한 내의 모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폐쇄됩니다. 네. 그러면은 조만식이 만들고자 했던 나라는 뭐냐? 이분은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하셨어요. 나라가 망할 때 조선시대 분입니다. 이분이 1882년생인가 그럴 거예요. 이승만 박사보다 한 7살 밑이시죠. 이분이 일본에서 공부를 할 때 일본의 천황 파시즘을 공부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일본은 당시에 일본에는 여러 가지 학문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독일식 강대국이 근대 국가가 제일 강하냐, 프랑스냐, 러시아냐, 영국이냐. 그래서 여러 나라를 다 공부했어요. 당시에 일본이.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기독교에 귀의를 하셨죠. 일찍이. 20대 초반에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뒤로 이제 미국식 민주주의를 원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그걸 배우신 거예요. 그래 이분이 말하는 게 뭐냐? 소련 장교들한테 기본 정치 노선은 민주주의여야 하고 자본주의에 입각한 경제제도를 채택해야 된다. 교육을 통해 인민을 깨우쳐야 하고 피압방 민족의 한을 자주독립 국가로 풀어야 된다. 시타스 통치 반대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위해 종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어야 된다. 이승만 대통령이랑 똑같은 얘기하죠. 그죠? 세계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소련 입장에서 최대 위협으로 느껴지겠죠. 왜? 소련은 철저히 무신론, 유물론 세계관입니다. 그리고 김일성을 밀어야 되는데 이런 엄청난 정치적 지지를 받으면서도 세계관이 소련식 공산주의가 아니고 미국식 자유민주주의니까 가장 경계해야 되는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이런 세계관은 45년 해방전국 때 갑자기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1920년 8월 2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은 이분은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어떤 나라를 만들지를 다 구상했고 조선이 어떤 식으로 망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나라가 망할 때 일본에서 유학하고 계셨으니까 1910년에. 정치, 교육, 제도, 습관이 부패하고 해이하여 농공상을 천시하고 이건 조선을 비판하는 겁니다. 오직 선비 사자죠. 먼 존숭하여 당정의 유일한 전략으로 삼고 의문, 이 형식적인 어떤 이런 것들.
뭐 학문 최선의 교육을 하였으니 이는 모두 빈약의 원인이 될 것을 의심치 아니한지라. 이분이 봤을 때 조선을 왜 망했냐? 선비문화 때문에 망했다 시켜 말하면. 산업공상 그죠? 조선시대는 살을 제일 위로 받들고 양반 형식적인 거 뭐 공자를 맹자를 내 조상이 뭐 했고 그것만 외우는 의문 그죠? 그거 하다가 망했다 이거야. 힘이 약해가지고. 그러면은 뭐냐, 국민이 깨어나야 된다. 정치교육 제도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이 무력투쟁보다도 먼저 인간이 깨어나야 된다. 인간이 바뀌어야 새 나라가 돼야 된다 바라본 거예요. 그 운동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해방을 맞았는데 이분이 얼마나 덕망 있고 지식이 많고 이러면은 온갖 북한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러 다 와. 이분이 앉아 계시면은 학교 교장을 하셨고 YMCA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내 딸이 가출했는데 어디서 찾으면 됩니까? 이런 상담부터 하고, 진짜입니다. 이런 상담부터 해서 뭐 기독교가 뭐냐, 일제 얘들은 왜 이러냐 다 물어봐요. 이분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이 활동을 이 북한 일대에서 계속 해오셨으니까 당연히 존경을 받죠. 이번에 일대기를 보면은 상업의 종사 15살에 그죠? 아마 이때가 15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평양은 그 분위기가 뭐냐면은 옛날 서울 이런 데는 다 공부 이런 건데 북한 이북 지역은 상인들이 많았죠. 그죠? 그래서 기독교 바라들인 평양 일대가 상인들이 많았어요. 왜? 세계관이 딱 밀접하게 맞다 그러니까. 양반 이런 사람들 포기할 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평양 일대에서 그 이북 지역에서 사시다가 15살에 평양의 이런 분위기는 빨리빨리 상업에 종사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독립적인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다가 상업을 해야 되니까 뭘 많이 해야 됩니까? 접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술 많이 마시고 담배 피는 걸로 이 청년의 때를 보내다가 이래 살아서 안 되겠다. 누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기 기독교 선교사가 만든 저 숭실학교에 가면은 좋은 거 배운다더라 해가지고 청년 조만식이 정신 차리고 숭실학교로 기웃거리다가 좋은 거 좀 가르쳐 주시오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술 담배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거기 이제 그 학교에서 거절했어요. 안 된다 당신 같은 사람. 근데 내가 다 버리겠다. 새로운 사람을 거듭나겠다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로 거듭나고 이때부터 정력적으로 열정적으로 지식을 연마하고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메이지대학에 법학과 입학을 하셔가지고 나라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다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산학교 교장, 그 다음에 일본에서도 교회를 또 이제 설립하시고, 그 다음에 3.1운동 후에는 또 이제 일제 그 순사단한테 잡혀가지고 또 투옥이 되시고, 그 다음에 평양 산정교회의 장로로 취임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가 유명하죠? 그죠? 주기철 목사님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을 이제 청거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 시무를 부탁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활동, YMCA 총무로 활동하시면서 기독교 청년들을 교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의 에게 신망을 원래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조선일보 사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전방위적인 능력을 갖고 계신 거예요. 언론인, 교육자, 뭐 교회 장로, YMCA. 그러니까 당연히 인기가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신사천부 참배 거부를 해가지고, 이제 평양 일대가 이제 다 뒤집어지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고문받고 이제 순교하시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심호하던 이런 학교들이 다 이제 폐교가 됐어요. 이런 일을 이제 벌이다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 조만식 선생이 이 시골에 내려가서 지내는데 당시에도 북한에서 이북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조만식 선생이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신탁 통치를 찬성하라고 조만식 한 명을 설득하려고 에너지를 썼던 것처럼 이때도 일제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을 하면서 조만식 선생 한 명 설득하려 했는데 왜 설득하려 했냐면은 당신이 조선 청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일본 군대에게 자진 입대하도록 좀 해달라. 근데 다 거절합니다. 그럴 수 없다. 부정한 전쟁에 조선 청년들을 입대시킬 수 없다. 만약에 소련과 김일성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한반도 역사에 아마 자유통일정부가 수립됐을 겁니다. 근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북한과 김일성은 해방되자마자 바로 이런 큰 사진들을 대로에 내걸면서 김일성 우상화 작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45년 12월이 되면은 모스크바 3상 회의에서 결정이 되죠. 신탁 통치를 하고 4개국이 분할 통치하고 이런 얘기는.
그러면 이제 소련은 이제 이 북한을 전체로 공산화시키고 주민들이 납득을 하려면은 민족 지도자가 그렇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만식을 설득을 했어요. 신타 통치 찬성한다 해달라. 싫다. 5년이 35년 될지 100년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35년간 지배도 지겹다. 우리에게 즉각 독립을 달라. 신타 통치 반대. 그래서 이런 스티코프 중장을 비롯한 치스차코프 뭐 이런 사령관들이 뭐 신타 통치 찬성하면 조선의 대통령 만들어주겠다. 다 거절. 스티코프 중장은 말을 안 들으니까 권총을 빼들고 살해 협박을 했죠. 쏘겠다. 그래서 조만 선생님 옷을 벗어가지고 쏴라. 죽는 한에 있더라도 그런 굴욕적인 협정에 사인 못한다. 그래서 신탁에 찬성만 하라는 것은 무슨 논리냐? 아무리 군정이라도 언론이나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벗어난다. 무슨 구실을 붙이더라도 신탁 통치라는 것은 남의 나라 정치에 간섭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과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46년 1월부터 고려호텔에 감금 나가십니다. 이후로 한국전쟁까지 훈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고요. 5년간 한국전쟁 때 이번에 최후는 퇴각하는 공산군들이 총살을 했는데 그 명목은 7.18라는 이유였습니다. 이분의 삶을 아는 분들은 코웃음 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세상에 이런 법은 없다. 너네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건 말도 안 된다. 우리의 운명 우리가 결정한다. 내가 이 자리를 물러나긴 하지만 그 어떤 권력도 그 누구도 내 뜻을 꺾지를 못할 것이다. 이거 왜 이렇게 담대할까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서 이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런 정신은 공산주의자들을 향해서 발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도 똑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투옥된 적이 있어요. 3.1운동 하다가. 근데 이때 일제가 탁 석방시켜줄 때 전체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전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버 코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은전, 나라의 은혜. 그죠? 은혜로 너를 석방시켜줄 때니까 나가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래요? 기분 나쁘다 싫어. 그냥 2달 더 채우겠다. 내가 10달 동안 수감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은혜를 베푼다고 얘기하지 마라. 나머지 2달 옥살이를 채우겠다. 이 정도의 지조가 있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그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인으로서 거짓 신에 숭배하는 것을 절대 하면 안 되고 일제시대 때 나라의 이 민족의 실력을 키워야 되고 그 중에서도 청년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거를 일제시대 내내 이제 투쟁하면서 싸워왔던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거짓 체제인 소련에 와서 똑같이 그냥 싸우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소련은 자기들 나라를 집단 농장화하고 무상볼수 무상분배라는 걸로 인민들을 현혹시켰던 성공적인 사례가 있거든요. 레닌이 혁명하고 난 다음에 땅 준다라는 걸로 모든 사람들이 인기를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인기로 기독교와 모든 지주를 다 찍어 놓은 거예요, 레닌이. 근데 그거를 북한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신망받는 그런 조만식이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탄압하고 정당 해산시키고 이러니까 힘을 못 쓴 거예요, 정치적 집단들이. 여기에 이제 김일성을 내세워가지고 김일성은 그냥 아무런 사고를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빈깡통. 그래서 이 사람한테 시켰어요. 토지 문제는 민주주의 혁명 단계에서 선차적으로 해결될 초미의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지 모든 반동 세력이 이런 걸 없앤다. 농민들을 봉건적 착취에서 해방하여 그들의 정치적 열성을 비상에 높일 수 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이 이 법령에 환영을 하게 됩니다. 토지개혁 법령에. 북조선 임시민원회 만세. 땅 준다니까. 네. 그 다음에 이 법령이 페이크죠. 가짜입니다. 몰수한 토지 정보는 무상으로 영원히 준다. 여기에 다 넘어간대요. 영원히 우리 땅. 조선인들의 가장 큰 애환이 뭡니까? 내 땅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죠? 조선시대 때는 항상 양반들한테 다 갖다 바쳐야 돼. 내 땅도 아니고 이 땅은 양반이 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소작물을 만든 걸 다 갖다 바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 땅이 없는 거야. 한이 있으니까 거짓말로 속이는 거죠. 영원히 너 땅. 근데 그 밑에 10조에 가면은 농민에게 분여된 토지는 매매하지 못한다. 이 뭘 말하는 겁니까?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죠. 소유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땅을 준다라고 거짓말하지만 소유권을 안 준다라는 거죠. 그 말이 즉슨 너는 땅이 시키는 그 땅에 영원히 박혀 있어라 이 얘기인 거예요. 당시에 북한 사람들은 이걸 알아듣지 못했어요. 달콤한 속삭임. 항상 거짓 선지자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사람들을 꿰입니다. 우리 북한 땅을 지금 보면요. 항상 비가 오면 이렇게 홍수가 나요. 막 홍수가 나요. 왜 이럴까요?
땅이 관리가 안 돼서 그렇죠. 더 근본적인 원인은 뭐죠? 내 땅이 아니니까 안 가꾸는 거예요. 두 번째, 박정희 대통령 같이 1억 그루가 넘는 나무를 심을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사태가 일어나고 막 비가 오면은. 그래서 토지개혁 이후에 공산당 회원이 이북 지역에서 무려 80배가 늘었다. 엄청난 숫자죠, 그죠? 달콤하니까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의 총 경지 중에 이 지주의 그 경지가 58%나 됐다. 43년 말에 가면은.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농가 호수의 56.7%에 달하는 빈농들은 겨우 총 경지 면적의 5.4%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만큼 대조적으로 58대 뭐 5%로 이렇게 이제 불균형하다라는 거죠, 토지 소유가. 그러면은 이 그냥 이 스탈린과 이 소련의 행동 같은 것들은 전혀 새로운 거 아니에요. 북한에서의 공산화는 절대 새로운 게 아닙니다. 저는요 러시아사를 쭉 이제 정사로 공부한 사람인데 이거를 보면요 그냥 북한의 예고편입니다, 그냥. 1917년에 10월에 레닌이 공산 유명했어요. 그 뒤에 공산 정권이 전체가 됩니다. 그럼 레닌이 한 게 뭐냐? 집단 농장화. 네 땅, 내 땅. 우리 절대 이제 땅 갖고 싸우지 말자. 위아더 월드. 평화롭게 지내자. 어디 상스럽게 옛날처럼 그게 네 땅, 내 땅이 있냐. 우리 그냥 다 같이 열심히 일하고 다 같이 열심히 일해서 그 소작물을 땅에 바치고 그 땅이 분배해주는 그런 유토피아에 살자. 그래서 사람들은 농장에다 다 넣어버렸어요. 네 땅, 내 땅 없다. 그러면서 당시에 부농이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좀 돈이 있고 땅이 있는 이제 그 농장 지주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반발했습니다. 싫다. 우리는 내 땅이 좋다. 왜 그러면 소비에트의 뜻은 뭐죠? 이 노동자들의 평의회라는 뜻이에요. 노동자들의 의회라는 뜻이에요. 소비에트라는 그 뜻 자체가 노동자들이 만들어가는 세상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약자들을 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소비에트라는 것 자체가. 소비에트 유니언의 뜻은 그 뭐죠? 스탈린의 촉수 망치 그런 뜻이 아니고 소비에트 유니언은 노동자들의 나라라는 뜻이에요. 약자들을 위한 나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나라로 출발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데모한다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일이 뭐죠? 농사는 농사대로 안 돼요. 왜? 내게 아니니까. 제가 오늘 차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유 자동차를 타고 왔는데 공유 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담배 냄새가 많이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차가 아니기 때문에. 조별 과제는 왜 망하죠? 내 업적이 안 되기 때문에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해도 다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농사가 왜 안 됩니까?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농작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대충 하는 거예요. 농작의 질도 떨어지고 생산가 그러니까 대기근이 찾았어요. 스탈린 때 레닌 죽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우크라이나 땅을 그때 소련이 점령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 그 농사가 잘 돼 우크라이나가 쌀을 다 빼간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당시에 스탈린 때 700에서 1000만 명이 아사했습니다. 아사했어요. 삭살당한 게 아니고 아사했어요. 3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게 이미 30년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뭡니까? 나라 만들어지기 이미 15년 전에 이게 지구 정부 같은 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이런 거 분별 못하죠. 얼마나 불쌍합니까? 거의 다 속아 넘어갔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런 거를 깨달을 수 있는 선각자는 몇 명 없었습니다. 당시. 근데 이거는 30년대 일이죠. 이것보다 10년 전에 누가 태평양 접지에 그 기고했다?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공산당 당부당이라는 그래서 기업을 없애면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다. 소유를 없애면 사람들이 게을러진다. 절대로 마지막 당부사항이 뭔지 아세요? 소련을 아군으로 믿으면 결국 배반당한다. 22년에 발표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보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포장됐고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어요. 공산주의가. 근데 결국에는 북한 사람들은 그게 진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온 땅이 당한테 기속되는 또 하나의 조선시대의 획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이게 다 속임수였다는 거예요. 퇴보. 역사적 퇴보입니다. 그러면 북소련은 왜 이렇게 북한에 집착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정학적인 이유와 미국과의 대결과 이 중국과의 밸런스 이런 걸 다 말씀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우라늄. 이게 뭐냐? 미국이 핵 개발에 그 원자 폭탄 개발에 성공했어요. 45년에. 중순위 겁니다. 그 뒤에 소련이 놀랬어요. 놀래가지고 야, 좀 뭐냐? 좀 뭔데 저렇게 크게 터지냐? 우리 똑같은 거 만들자. 근데 러시아 땅에 우라늄이 많이 안 나요.
근데 북한에 보니까 우라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포기 못하는 겁니다. 소련이 북한을. 그래서 북한에서는 석탄 지금도 관계가 비슷하죠. 중북러 관계가 지금 이렇잖아요. 그죠? 에너지 다 빼가고 돈 주고 식량 주고. 북한에서는 석탄, 철, 납, 알루미늄 등이 채굴되고 희소, 금속도 풍요롭다. 당시 소련은 1947년 중앙아시아에서 우라늄이 발견되기까지 소련 국내 자원이 한정되었다. 그래서 47년에서 50년 6월까지 9천만 톤의 우라늄을 북한 선박이 소련으로 운반했다.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사료인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세 사람이 그 별장 회의를 했어요. 스탈린과 몰로토프 외상, 그러니까 외교 쪽의 대장이라는 거예요, 소련에서. 그래서 스티코프 중장, 이건 북한 관리하는 사람이고, 이 세 사람이 별장에 탁 모여가지고 그 눈 내리는 모스크바에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북한 친절하게 헌법도 내가 다 정해준다. 헌법까지 만들어줍니다. 47년 11월에. 이건 무슨 해방군입니까? 네, 점령군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체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해 소련의 그냥 새끼 국가가 만들어진 겁니다. 이념, 체제, 제도, 토지, 교육 모든 게 다 그냥 축소가 됐을 뿐이에요. 북한이나 땅에서. 그래서 이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조만식 선생은 감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측에서는 이승만을 비롯한 정치 세력이 규합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군정이 이제 그 포기를 하고 유엔에 이관하겠다, 한국 문제를.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한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제주 4.3 지나서 5월 10일에 총선을 이제 거치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죠. 간접선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 이북 지역의 상징적인 정치적 지도자가 남측에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막 오가고 해가지고 조만식 선생을 맞딜하자. 김삼룡, 이주화 이런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인데 체포가 됐었어요. 당시에 미군정한테. 그래서 이 사람들 공산주의자들과 조만식 선생을 교환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만식 선생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47년 7월 2일에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브라운 소장이라는 분이에요. 저분이 이제 미소공동위원회 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평양에 갔어요. 평양에 가가지고 조만식 선생 어디 있냐? 찾아뵙어요. 찾아뵈가지고 내려와라 이러니까 조만식 선생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 민족의 앞길이 열릴 것을 확신한다. 브라운 소장, 선생께서 혹 남한으로 가볼 생각은 없습니까? 나는 북한 1천만 동포와 생사를 같이 하겠다. 일전에는 여러 번 거절했습니다. 청년 3명이 운동 잘하고 이런 이제 건장한 청년 3명이 삼엄한 경비를 뚫고 그 조만식 선생을 또 방문하고 그런 일도 있었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어요. 조만식 선생을 빼오려고 하는 여러 가지 회유가 설득이 있었는데 조만식 선생이 한번 이렇게 거절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그래도 지금 여기에 있어서 이북 지역에서 같은 동포들끼리 좌우익 간에 서로 이 낭자한 그런 전쟁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최용건이라고 하는 나한테서 배운 그 제자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북한 인민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소련이 컨트롤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남아줘도 이 지역을 비우고 서울로 가버린다면 북한 땅은 어떻게 되겠냐. 조만식 선생 왜 북한에 남을 수밖에 없었는가. 첫 번째, 조만식 선생이 만약에 제거가 되거나 남측으로 가면은 이제 더 이상 조만식 선생을 따르는 세력은 다 필요 없기 때문에 숙청 대상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조만식 선생께서 만약에 자리를 비우고 서울에 가신다면 이제는 저 상징적인 존재가 좌우익을 통합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좌우익 간의 이북 지역에서 유혈이 낭자한 살해극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소련 군정에 들어가 있고 이 북한의 이런 이제 국가 건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중에 조만식 선생이 키운 제자가 워낙 다방면에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는 인재들이 여전히 있어서 내가 아직은 이 사태를 유지를 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나한테 있는 것 같으니까 난 남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남을 위해서 여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래요? 그렇게 살려주겠다고 오라고 필요가 있다고 내려와는데 다 거절한 분입니다. 대단한 희생정신이죠. 그럼 이 정신은 뭐냐 기원이 개인의 그냥 막 불굴의 의지입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기 이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이 빨간색 칠한 게 조만식 장로님이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이분들이 평양산정교회에서 많이 이제 활동을 하셨고, 담임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고, 장로님이 이제 또 주기철 목사님을 또 천거를 하셨고, 일제가 30년대 37년 특히 중일 전쟁을 할 때부터 더 이제 좀 미쳐 날뛰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타협을 했나요? 주기철 목사님 안 된다. 신사 어떻게 일본의 조상신 또는 일본의 그런 군인들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에 어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고개를 숙일 수 있냐. 단 하나의 고개 숙임도 허용할 수 없다. 그래서 투옥되시고 고문 받으시고 44년에 순교를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의 이런 결기는 뭐냐? 이 평양 일대에서 이 갖고 있었던 이 기독교들의 결기는 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조선인들한테 자유를 줬고 세계를 섬기라고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그 은혜를 버리고 가짜 신에게 절을 하겠느냐?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거부한 동기와 조만식 장로님이 하나님이라는 신을 유물론으로 대처하려는 가짜 신체제에 저항한 그 동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만식 장로님의 첫째 아들 장남이신 조연명 씨를 너라도 살아라 해가지고 보냅니다. 가서 이승만 박사와 김구 선생과 미군정에 편지를 전달해라. 그래서 이분이 그 사망 경비를 뚫고 이 조연명 씨가 탈출을 했어요. 당시에 탈출해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너무 놀란 거예요. 서울에 와서 보니까 공산 치하에 들어간 평양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 한국 현대사 교과서에 실려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자유가 넘치다 못해 지나친 감마저 들었다. 한국전쟁 이전인 거예요. 이때 상황이. 우익은 우익대로, 좌익은 좌익대로 서울운동장과 남산에서 매일같이 데모를 벌이는가 하면 별의별 정당들이 난립하여 혼란스럽게 짝이 없다. 이러면서 무슨 막 댄스 파티하는 그런 뭐 나이트클럽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 이거 도대체. 같은 나라 맞냐? 이제 서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난다. 왜? 목욕탕에서 등을 밀어드리면 너무도 야윈 모습에 울먹이는 나를 보고 울지 마라! 오히려 위로해준 아버지 모습이 마지막일 줄이야. 그때는 정말 몰랐다. 네, 마지막 비비트입니다. 나라가 건국이 됐죠. 그 엄청난 그 폭동과 이 내전에 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46년 5월, 뭐 9월 전국 총파, 10월 대구 폭동, 전국으로 퍼지는 폭동, 그 다음에 이제 박헌영 입지가 좁아지는 박헌영이 일으킨 그 수많은 뭐 2.7 투쟁을 비롯한 제주 4.3 이런 것들 통해서 수많은 민간의 희생자도 있었고, 김구냐, 김규식이냐, 미국이냐, 소련이냐, 여러 갈래로 김성수냐, 막 이게 혼란이 3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그 엄청난 혼란과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결정이 됐죠. 유엔에서. 그래서 1948년 1월에 유엔 선거 관리위원단이 도착을 하고 5월 10일에 총선이 치러지고 8월 15일에 그 위대한 이승만의 선언, 민주 정치의 요소는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에서 출발하고 개인의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이 천부적 권리는 누구도 깰 수 없는 나라를 내가 만들 거다. 그런 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보조를 맞출 인재 또는 든든한 오른팔 또는 동력자를 갈급해 하셨어요. 한국전쟁 때 대전까지, 그러니까 3일 만에 서울이 뺏기고 대전으로 내려가시죠.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서 하신 말이 마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마미라 불렀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말한 거예요. 조만식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이 난국 해결에 큰 도움이 되었을 거야. 이승만 대통령도 원하셨던 분입니다. 부통령 또는 총리 직을 항상 주고 싶어 했고, 하지만 상황이 허락지 않았고 항상 조만식 선생님의 지로는 내가 이곳을 떠나면은 1천만 북한동 어떻게 되냐. 내 개인의 일심보다도 개인의 영달이나 안전보다도 나는 내 동포들과 설령 죽더라도 이 운명을 함께하겠다. 그 위대한 정신. 이북 땅이 지금은 자유의 씨앗도 찾아볼 수 없고 흔적도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지만은 이북 지역을 위대한 자유의 나라로 건설하고 싶어 했던 위대한 지도자 조만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